2부 시작됐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진행의 최리나입니다. 중국에서 설 전에 단기금리 오른 것을 잡고자 유동성을 푼 것이 일단 중국장을 어제 이틀 연속까지 급등시키며 2% 넘는 상승이 있었었죠. 일본 BOJ가 끝난 이후에도 자산 매입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는 동결 결정에 국내 증시는 엔저 우려를 조금 부담을 덜면서 같이 좀 올라온 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제 반등은 여러모로 안도랠리 성격을 좀 짙었다고 보여지는데요. 1960선 이상 1970선까지 중가상 회복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찍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막판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한 마지막에만 3, 4포인트 정도 더 당긴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 그리고 대림산업과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까지 실적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BOJ 이후 엔저가 조금 주춤한 사이 현대차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타이밍은 괜찮아 보이죠? 실적이 과연 어떨지 먼저 움직인 감이 있는 자동차주들에게 현대차 실적이 어떤 역할을 할지 대림산업의 건설주에 대한 영향력도 같이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개장 전 8시경에 발표된 한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은 상당히 우호적이었는데요. 오늘 추가 상승하면 팔아야 한다 하는 의견도 시장 전반적으로 앞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죠. 네, 오늘은 현대차 실적 발표가 오후 2시경 정도에 평소대로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 5분에게 특별히 오늘 의견을 좀 받아봤고요. 무엇보다 오늘장 전일 큰 폭의 반등에 이어 어떤 모습을 보일지 프리뷰도 함께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략을 여쭤봤습니다. 현대차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요. 최희승 차장님은 엔화 약세가 조금 주춤한 가운데 신차 효과로 상승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긍정적인 전망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올해 신차 효과 또 증설 효과 본격화 전망하시면서 역시 긍정적인 코멘트 남겨주셨네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현대차는 이미 빠질 대로 빠지는 약세는 이미 선반영된 것 같고 역시 신차 효과로 반전이 기대된다라는 좋은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세 분이 다 긍정적이었어요. 김은겸 팀장님 이어서 볼까요? 자동차 업종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리자라고 아예 깔끔한 전략 결론을 주셨고요. 안상은 대리님은 현대차 예상 영업이익은 2조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나온다면 실적 대비 상당히 지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역시 싸다, 사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겠죠. 5분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모두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은 어떻게 될 건가 프리뷰입니다. 최희승 차장님은 어제까지 반등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다만 3조 상당히 초반에 머물고 있는 거래 대금이 조금 늘어났으면 하셨네요. 정영훈 팀장님은 엔저 악재와 실적 악화 이런 것들은 주가에 모두 선반영됐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개별 재료고유 종목의 순환매는 계속되고 있다. 김현겸 팀장님도 외국인 수급 어제 막판에 순매수로 나흘 만에 사자세를 보였었는데 수급의 연속성을 조금 확인하면서 순환매 대응도 역시 필요하다. 순환매 의견도 2분이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안상은 대리님의 의견은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제약이라든가 내수주 및 코스닥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시키자라고 하셨네요. 오늘은 이 가운데 동부증권 마포지점 김현겸 주식팀장님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 실적 발표 관련해 자동차주 전략부터 체크를 좀 해보겠는데 우리 팀장님 포함해서 5분이 전부 다 신차 효과, 증설 효과 긍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 전망을 밝게 보셨더라고요. 실적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자동차 업종의 실적은 매달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공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는 그런 가이던스와 크게 오차 범위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느 업종, 화학 업종이나 이런 업종들은 수시로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업종별 그런 그 종목별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자동차 업종은 매달 자동차 판매량이 나오고 그런 것을 토대로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중에서는 실적 파악하기가 좀 쉬운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가이던스가 크게 오차 범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시보다 만약에 환율 등의 영향으로 하회가 된다면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잡고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 오히려 실적이 충족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비중을 좀 확대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좀 두 회사가 방향이 좀 다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를 필두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소나타가 새로 나오죠. 이런 것들의 이제 신차 모멘텀이 살아있고, 또 공장 증설, 뭐 터키 공장, 브라질 공장, 미국 공장 등 공장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기아차는 신차 모멘텀은 보통 현대차보다는 1년 정도 늦게 정책적,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중국에서 제2공장이 이번 2월 말로 완공이 되면 중국 시장의 이 캐파가 2배 이상으로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런 데 따른 모멘텀이 살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무엇보다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더라도 분할 매수해도 좋다고 하셨고, 만약에 실적이 예상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사도 좋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유는 신차와 증설 효과 때문이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장 전략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외국인이 어제 막판에 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왜 장중에 사지 않고 마지막에 샀을까요? 그것도 궁금한데, 일단 순환매 얘기도 해주셨더라고요. 일단은 외국인 코스피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로 비차익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거는 아무래도 그런 글로벌 펀드 자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자금이 연속성이 있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사지 않고 어제도 코스닥 시장에서 680억, 굉장히 큰 하루 일일 들어온 자금으로는 굉장히 큰 그런 자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의 타이밍은 조금 한 템포 늦추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율 움직임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050원을 저점으로 최근에 1,070원 근처까지 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것은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동결을 했지만 그 전에 골드만삭스로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보고서가 나왔었죠. 외국계의 시각들은 새로 이제 하는 총재가 바뀌면 금리가 한 번은 더 인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당분간은 약세 기조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로 손해보는 입장에서 굳이 적극적으로 매수해 나갈 타이밍인가? 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당분간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괜찮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미 작년 여름에 10조 원 이상의 사놓은 그런 자금이 있습니다. 1800 후반부터 2000선까지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이 팔지 않고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럼 지수의 점진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관들이 무슨 종목을 사느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언급을 했고요. 또한 지금 제2차 중장기 계획에서 올해 신재생 에너지에 8천억 원의 이상의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기사가 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매수주의 관심도를 높이자, 그리고 다보스 포럼 모멘텀을 받아 신재생 에너지가 힘을 낼 수 있을지 관찰해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지점 김연겸 주식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전략 자동차주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차 실적 발표가 오늘 예정이 돼 있는데 환율 쇼크를 얼마나 소화해냈을지가 수치상 드러나겠죠. 지금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오늘 현대차 실적은 아마 오후 2시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 매출은 22.6조 원 정도로 저희 당사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2.12조 원, 순이익은 2.32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도 좀 비슷한데요. 매출이 같은 22.7조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다소 높게 보고 있는데 2.18조 원, 순이익은 저희 당사와 비슷한 2.23조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한 숫자이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5.47% 증가해서 전년 동기비나 전월비 좀 개선된 흐름들을 좀 보여줄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볼 때 3분기에는 1,080원에서 1,170원, 그래서 평균 1,120원이었고요. 4분기에는 1,020원에서 1,080원까지 움직이면서 1,060원 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 영향을 좀 감안해 본다면 컨센서스 대비해서 현대차의 이익은 조금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어닝 쇼크의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오늘 현대차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 소폭 하향하는 정도이고 그동안 현대차가 주가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을 감안해 보면 어닝 쇼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치 실적 전망 소폭 하회하겠지만 앞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큰 흔들림은 안 나올 거다. 마지막에 전략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현대차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앞서서 사실 의견을 좀 다른 전문가 5분에게 쭉 받아봤더니 제네시스는 소나타 출시 신차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셨더라고요. 예, 올해 가장 중요한 현대차의 모멘텀은 이제 신차 모멘텀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이 얼마나 변동성에서 축소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국 판매 증가가 현대차 실적에 얼만큼 연결될 것이냐는 측면이 이제 세 번째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4년 매출은 총 한 92조 원 정도의 예상치에 영업이익은 한 8.8조 원, 순이익은 8.9조 원 정도 예상하는데요. 이러한 2014년도의 실적은 2013년 대비해서 매출은 4.8%, 영업이익은 4.1%, 그리고 순이익은 0.1% 증가하는 전망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어제 종가 기준 23만 6,500원 기준으로 PER은 대략 한 7.0배 수준인데요.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신장률들은 대체적으로 한 4% 전후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올해 현대차의 실적 모멘텀은 중간 정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서프라이즈가 아닌 양호한 성장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PER 기준이 7.0배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평가 국면이고요. 특히 해외 기업들과의 비교해 보더라도 낮은 밸류에이션의 매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차 효과가 얼만큼 실적에 부합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환율이 하반기에는 저희들은 상반기보다는 약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환율의 이점이 가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나타 시리즈가 해외 신차가 나타나는 하반기 그리고 중국 판매 증가의 지속성, 하반기 원화 약세 가능성을 본다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중에 현대차의 주가가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길게 끌고 가면 상당히 유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드네요. 말씀하셨던 세 가지 변수 가운데 환율, 특별히 엔저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BOJ에서는 자산맵 추가로 늘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동결 규모 얘기가 나와서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당장 다음 주가 1월 FOMC 회의고요. 이번이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 테이퍼링을 해나가는 과정에는 미국을 감안해 보면 상대적인 엔저는 계속 트렌드다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엔저로 보는 이유가 현대차 주가 트렌드하고 엔화의 방향성하고 정반대로 갔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 엔화를 예상해 본다면 3월에서 4월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이제 긴축을 좀 더 중립적인 기조를 이제 완화 기조로 더 변경할 수 있는 시점을 저희들은 3월 이후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일본의 소비세 인상 관련해서 정책 강화가 이어질 수 있는 시점을 4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엔저의 영향력은 여전히 상반기 중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에서 본다면 엔저 영향력은 상반기 중에 현대차 주가에는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자동차 판매량 증가가 한 3에서 5% 정도 글로벌하게 본다면 현재 글로벌 주식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은 하반 경직성 요인이 될 것 같고요. 환율 변동성에 남아있는 1분기 걸림돌들은 적어도 현대차의 상단을 좀 제한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를 본다면은 큰 폭의 상승과 하락보다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1분기 정도까지는 등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맨 이제 모두의 현대차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흔들림, 쇼크적인 반응은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그럼 종합해보면 3, 4월 달에는 엔저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체크가 필요한 그런 기간이 될 것 같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자동차 주가는 조금 부양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종합적인 자동차 관련된 전략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현대차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수 시점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환율 변수의 어느 시점에서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나오냐가 중요한데요. 저희들은 일단 이 시점은 2분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실적으로 컨센서스를 본다면은 3분기 쪽에 현대차의 실적이 대폭으로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분기와 3분기 사이가 매수와 또는 현대차에 대한 시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분기 중에는 오히려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2, 3분기보다는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완성차보다는 부품업종의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한다는 점에서 부품업종도 한 축에서의 그 관심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적 모멘텀으로 본다면은 만도, 그 다음에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이 정도가 아마 그 대형 부품 업종 중에서는 올해 완성차보다는 높은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현대차이기 중심으로 얘기해 주셨을 때는 1분기에는 아마 투자에도 별 재미가 없을 거고 단기든 중기로든 2, 3분기 정도에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부품주는 매수 시기가 어느 때가 적정할까요? 예, 보통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에 속성은 아무래도 완성차 흐름과 유사한 패턴을 그리기 때문에 일단 그 이익 성장률에 대한 측면 역시도 전체적인 2014년 전망이기 때문에요. 아마 분기적인 흐름은 조금 완성차 업체가 좀 흐름을 좀 같이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주가의 그 탄력도, 그러니까 상대간의 베타 측면에서는 1분기에 오히려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같은 주식들이 상대적으로는 완성차보다 높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2, 3분기로 갈수록 부품주보다는 완성차의 주가 상승 베타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대적인 측면으로 보면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1분기는 차라리 부품주가 낫고 2, 3분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완성차 쪽이 더 나아질 수 있겠다. 수익성 측면에서 그런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에 관한 특별 분석, 오늘은 현대중공 류용석 투자전략 팀장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동시효과 진행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금일이 이제 상승할 수 있을지, 하락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시장 에너지를 분석하는 시간에서 저는 시장 에너지를 지금 60%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60%라는 건 결국은 방부합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보다는 이제 약간의 플러스 정도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시장 에너지를 60%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근거는 일단 먼저 글로벌 증시로 본 국내 증시의 어떤 흐름들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일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나타났던 현상,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이제 미국도 역시 지금 실적 시즌에 진입을 했습니다. 실적 시즌에 진입을 했는데, IBM을 중심으로 한, 그 실적이 부진함에 영향을 받아서, 다우 지수는 지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 미국 시장에서도 좀 지금 특이한 부분들이 좀 나타난 거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은 13년 내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 시장도 좀 같이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게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코스닥 시장의 그 매수 규모를 상당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달 한 달 내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봤었을 때는 지금 이틀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매도 규모는 아주 작습니다. 한 60억대, 70억대 정도 매도가 나오고요. 매수를 하게 되면 400억대에서 거의 700억대까지 매수를 하면서 지금 1월달 한 달 동안에 순 매수 규모만 3,300억 정도. 이게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10배 정도 확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거래소보다 시장 볼륨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준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면, 거래소 기준으로 샀다면 3조 정도 샀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지금 현재 계속 국내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분기 실적 우려인데요. 대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에 선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처음에 실적 발표를 한 것이 이제 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 실적 우려감들이 지금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과정들이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8조 3천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도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4분기 실적이라는 것은 대부분 기업들이,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특별 성과급이라든가, 아니면 무형의 그 비용 처리,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4분기 실적은 3분기에 비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웬만큼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것들이, 그래서 초대형주들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게 하방 경쟁은 잡혔다. 그러니까 위로 강하게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하방은 잡아가는 것이 보인다면 지수에 최소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안전판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일 어제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가 신용경제의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결국은 단기금리가 급락하면서 지금 어제 그 중국 쪽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것들. 최근에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를 따라가기보다는 중국 증시하고 동조화 현상들이 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선진 증시와 이머징 마켓의 차별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죠. 그러면서 금일 장세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단은 저항선들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도 추가적 반등 나오면 거의 다 매물대에 진입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수 기준으로도 21선 위치한 1977포인트 정도는 뚫을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 21선에 위치하는 1989포인트는 돌파하기 좀 어렵다라고 일단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그 일부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동시호가 진행하기 전에 종목, 매매할 종목, 준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2013년도 3분기부터 실적이 다시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실적은 2분기에 영업이익이 128억 나왔는데, 지금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24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닥에서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신사업 관련한 쪽에 내용들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원래 이제 자회사가 우량자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키움증권이니 이런 데들이 이제 우량자회사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본격적인 신사업 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하고 전자결제 사업, 그리고 영상 콘텐츠 사업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우기술의 차트 움직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기 이제 하단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것들이 거의 다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고요. 어제부로 다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가격대 기준으로 보면은 뭐 15,000원 중반대 정도, 그러니까 15,600-700원 정도면은 매수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아침에 동시호가 지금 보합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뭐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대응을 하신다면 뭐 크게 무리는 지금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동시호가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도 지금 이제 IT 부품 쪽에서 오늘 다시금 LED 쪽이 조금 호가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돌아오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아침에 나왔던 얘기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회복한다고 그래서 OCI 쪽이나 이런 쪽에 그 태양광 업체들 쪽에 호가는 아직 안 들어오고는 있는데 요거는 아마 오늘 조금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중국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지원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보면서 동시호가 시작하는 거 보고서 다시금 동시호가 진행되는 것 같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시장에 숨겨진 동력을 발굴한다. 옐로우칩 중심의 초과 수익을 목표로 저 김용준이 여러분의 대장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그 동시효과가 좀 시작됐고요. 현재 거래소는 약보합 정도, 그 코스닥은 지금 강보합 정도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지금 그 우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1,000원 정도 마이너스 11,000원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 현대차가 지금 마이너스 1,000원 정도,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지금 플러스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일부 이제 그 SK 하이닉스니 포스코니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대형주 중심의 전체적인 종목들은 다소 혼조 국면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중소형주 쪽에서는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LED 관련 종목들 중에서 서울반도체 쪽에 지금 2% 정도, 그리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2% 정도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개장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품주들 쪽에서 뭐 원익 IPS 이런 것들 최근에 움직임도 괜찮았었는데 이쪽이 지금 다시금 강한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는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지금 이제 그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소폭 마이너스 정도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폭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매수를 하시면 이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200원, 서울반도체가 비교적 강한 흐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메가스터디 정도는 거래량이 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대형주 중심의 반등세는 조금 지금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2.76% 정도 마이너스 나오겠네요. 아직은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잡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냐 강세냐를 좀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 지금 장의 특징들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시 반 정도까지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9시 반 이후에 방향을 잡는 경우들이 좀 많았다라는 경우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장의 추이들은 웬만큼 지금 대형주들이 하방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받기보다는 어떤 안정적인 어떤 흐름들이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지금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지수는 그렇게 크게 충격은 좀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은 중소형주 쪽에서는 아침에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LED 중심의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죠. 서울반도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수급 쪽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AM-OLED 중에서 AN-OLED 장비 중에서 LG 쪽에 관련된 테라세미콘 같은 게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강한 좀 상승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쪽에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때 오늘 태양광 쪽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거냐인데 아직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거나 그러지 못하는 모습에서 하나케미칼 정도가 지금 플러스권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하나케미칼 같은 게 지금 딱 저항선에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뚫으면 조금 상승폭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쪽에서 이쪽 방향들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동시효과 때 말씀드린 종목 정리하고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다우기술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보합 정도에서부터 마이너스 권으로 서서히 분할매수 하시면 크게 무리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시초가는 15,9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장중에 저점이 15,800원 정도까지 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15,850원 정도에서 지금 매매가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지수가 약간 밀리는 추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밑에서 사셔도 괜찮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기술에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준비를 해서 AS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장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강보합 정도를 예상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23일 목요일 개장 분위기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약간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러나 7거래일째 상승. 일단 삼성전자가 1% 정도 조정받으면서 지수 더 못 가게 묶어두는 역할을 오전장에서 하고 있네요. 일본 증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BOJ 회의 결과를 전해줬던 일본장 강보합세로 끝냈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을 보이네요. 0.5% 정도 더 올라서 니케이가 15,900 라인에서 정확하게 스타트를 시켰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한번 알아보죠. 전일 장중에 1,070원까지 터치를 했었던 달러원이었는데요.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듣겠습니다.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좀 많이 오르는 듯 했다가 일단 수출업체 내고 물량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끝이 났었는데 FOMC 앞두고 오늘 한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은 일단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개장하고 있는지요? 네,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1월 FOMC를 앞두고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일단 뚜렷한 방향성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음 주 FOMC에서 연준이 추가 자산 매입에 나서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다가 어제 막을 내린 일본은 금정위에서도 특별한 정책이 출해되지 않아 외환시장에서는 특별한 재료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유로 환율은 유로당 1.35달러대까지 주 거래 레인지를 낮춘 뒤 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엔달러 환율 역시 달러당 104엔대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거래 연속 상승하며 1067.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그간 상승폭이 그다지 급하지는 않았는데요. 1050원대에서는 저점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달러 강세가 테이퍼링 이전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원 환율 변동성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4분기 국내 GDP 성장률은 컨센서스에 부합한 전분기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전년비 기준으로 3.9% 증가를 기록하며 3개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만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0.75원 상승에 그친 1070.25원에 최종 호가되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외환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여겨졌던 중국과 국내 GDP가 무난한 결과를 보여준 만큼 다음 주에 있을 1월 FOMC까지는 수급 요인에 따라 움직이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60원대 중후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가장 큰 재료는 일단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다. 그 전까지는 수급에 따른 제한적 박스권 내에서의 렌지 장세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윤영규 연구원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들여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960선으로 내려선 아침입니다. 약간 밀려 보이는데요. 오늘의 돌발 종목 3종목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 생명과학입니다. 오늘 점 상한가로 시작하고 있어요. 줄기세포 관련해서 특허를 취득했다는 좋은 뉴스가 이 증시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 흐름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특허인지 이만큼 상승을 시킬 만한 그런 재료인지도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전일 장 끝나고 나서 올해 영업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주가 흐름이 아주 좋고 신고가도 찍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오후 2시경에 할 현대차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대림산업 이 3인방이 일단 실적 정말 중요한 스타트를 좀 잘 끊어줘야 될 텐데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세 종목에 대해서 전략도 미리 챙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돌발 종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압구정에 계십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들 생명과학부터 돌발 종목으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들 생명과학 오늘 시작이 상한가로 출발하고 있는데 일단 줄기세포 관련 특허 취득 소식 상당히 주가의 폭발적인 재료가 아닌가 점 상한가로 시작을 하는데 일단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부분들에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줄기세포 최근에 시장의 관심들 특히나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물려서 우리들 생명과학도 그 줄기세포 관련 특허 취득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거래량도 거의 없이 매수 잔량이 거의 지금 900만 주 가까이 쌓이면서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추세라면 한두 번 정도는 상한가를 더 갈 듯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체결이 되면은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지금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놔도 이게 체결이 돼서 상한가를 풀리게 되면 이 주가에는 또 악재 요인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매수는 오늘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고
일단 뭐 투자자 가지고 계신 보유자 입장에서는 일단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좀 상승 추세라면 하루 이틀 정도는 상한가를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아마 상한가를 한 2번 정도 가면 500원 선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항공우주. 일단 이 회사는 뭐 영업이익이 좋다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뭐 기관이 계속적으로 최근 5거래일 연속, 6거래일 뭐 연속 이렇게 계속 사줬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뭐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도 전망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의 뭐 주가 분위기는 뭐 올 들어서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이 뭐 신규 수주액도 뭐 7조 원이 넘을 것이다. 최근에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뭐 접하셨겠지만 한국항공우주가 뭐 다른 국가의 수출 소식, 뭐 수주 소식 이런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일단 영업이익이 1,500억 이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 뭐 좋은 것 같습니다. 1,500억 분기에 1,500억이 나오면 연간 6,000억 정도 수준이 나오는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뭐 시가총액 지금 3조 원대 수준이니까 PER 계산을 해도 싸다 느낌이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것 같고, 물론 뭐 지금 시장 분위기 뭐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뭐 좋은 기업들도 있는데, 철저하게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쏠림 현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보다는 이런 실적의 기대감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좋은 실적을 거둘 만한 기업들 위주로 실적 시즌에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제 실적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현대차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같은 선상에 있는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4분기 실적이 그닥 뭐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죠. 결국 영업이익률도 2010년 이후에 최초로 한 자릿수 때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 결국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라는 이유는 환율의 영향이 크겠죠. 환율 때문에 뭐 수출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환율에 계속적으로 워낙 강세 기조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때 뭐 9% 정도 때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수익성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한 코멘트들이 없다면 아마 시장 분위기 별 좋지 않은 분위기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최초로 좀 굵직굵직한 기업의 스타트를 끊는 입장에서 좀 현대차가 실적 발표가 뭐 예상치보다 못 나오더라도 뭐 코멘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는 뭐 올해는 좀 더 나아진 실적을 거둘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돼야 아마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실적을 주목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고,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아무래도 뭐 환율의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현대차와 같은 맥락으로 실적이 크게 뭐 개선될 여지는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대리인 산업의 움직임도 다른 여타 어닝 쇼크를 보였던 GS건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어닝 쇼크가 나왔던 GS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은 4분기는 그렇게 계속 올해 작년 내내 이어져 왔던 어닝 쇼크가 이제 수그러들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만, 대리인 산업은 그때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 빠지지 않았던 종목이었고 되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분위기가 역전이 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들 반대로 대림 산업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 움직임이 삼성 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죠. GS건설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투자 전략적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종목이 좀 더 유효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들고, 뭐 그런 맥락에서 건설주는 대림산업과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은 달리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림 산업까지 저희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3인방 미리 한번 분위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분석을 도와주시기 위해 스튜디오에 한 분의 전문가 더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님이 함께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양증권이요, 지금 매각 앞두고 1,500억 정도 유증을 추진한다는 얘기와 더불어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실적 악화 소식까지 전날 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이미 하락이 예상됐었는데 동양증권 한번 얘기를 더 들어보고요. 서울반도체가 오늘 루멘스와 함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신고가 이제 45,000원 매물대 이후에 오늘 49,000원까지 찍어내는 모습이고요. 코맥스라는 종목도 스마트 홈이죠. 요 대중화 수혜주로 분석되면서 오늘 급등, 고려개발도 지난해 실적 호조 소식 때문에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동양증권, 서울반도체 살펴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동양증권 지금 현재 한 7%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지금 유상증자를 1,500억 원 실시를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또 하나가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두 가지 악재성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동양증권의 이제 남은 호재라고는 이제는 매각입니다. 본격적으로 주인이 확정, 특히나 대형 은행사라든가 이런 곳에 주인이 확정된다면 그때부터 동양증권이 조금은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증권사, 매물로 나온 증권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가치 또한 조금 적게 받으면서 매각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양증권 오늘의 하락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500억 원 유중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000억 원이 되지 않는데 1,500억 원이면 시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정말 대규모 유상 증자이기 때문에 오늘 악재성 기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시장 상황만 조금 악화된다면 정말 하한가도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동양증권 섣부르게 접근은 하지 말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반도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오늘 3%대 오늘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서울반도체 전일장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정말 순매수 기조를 강화하면서 서울반도체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올해 LED 조명 시장 기대감이 조금 맞물리면서 오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뉴욕 증시에서 전일장인가요? 뉴욕 증시에서 이제 크리의 실적이 나왔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LED 조명 시장 성장 가도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서울 반도체 오늘까지 3%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실적 개선세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서울 반도체 실적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기가 쏠리면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실적 개선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역시나 서울 반도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외국인 투급에 집중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1월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40거래 이상 순매수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그러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조금 더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가 이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유럽과 그리고 북미 시장에 쏟아부었던 자금을 조금씩 그리고 큰 규모도 있었지만 조금씩 아시아권으로 다시 전환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서 역시나 국내 시장 아직까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먼저 저평가됐던 코스닥 시장에서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조금 더 외국인 수급을 기대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울 반도체 5만 원까지는 조금 시도를 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루멘스는요?
루멘스도 역시나 서울 반도체가 간다면 역시 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루멘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루멘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TV 쪽에 LED 매출이 조금 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시나 올해 스포츠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역시나 얼마 이제 조금 있으면 소치 동계 올림픽이 개막을 하고 그 이후에 6월 달에는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8월 달인가요? 인천 아시안 게임까지 올해는 정말 스포츠 이벤트가 다양한 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뭐 TV 관련주도 이제 새롭게 봐야 된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러한 모멘텀과 그리고 LED 조명 시장 전반적으로 LED에 관한 시선이 최근에 굉장히 쏠려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실적이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에 최근에 정말 급등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테마성을 이루면서 LED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대장주 가장 실적과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고른다면 저 역시나 서울 반도체를 꼽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는 역시나 지금 거래 대금도 풍부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루멘스를 같이 보셔도 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서울 반도체를 탑픽 종목으로 꼽는 게 올바른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코맥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맥스 오늘 스마트 홈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에 오늘 1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한 8.8% 상승 중에 있는데 물론 실적이 개선되고 실적도 우량한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CTV에 관련된 그런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부각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회사는 좋은 기업이나 저는 지금 시점에 사자 하면은 조금 말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에 너무 급등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2,600원대부터 지금 3,700원까지 정말 급하게 달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지는 기업도 이렇게 급하게 달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역시나 한번 조금 장기 박스권에 갇히면서 이제는 쉬어갈 그런 구간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중소형주 특히나 개별주 중에서 테마성을 이루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1월 말까지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을 대비한다면 역시나 코맥스 같은 기업도 기업은 좋지만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은 고려개발입니다. 고려개발 전년도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발표를 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2거래일 전부터 조금 강하게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장은 아침에 상승을 보이다 지금은 소폭 하락권으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 영업이익 400억 원대로 대폭 증가를 보였고 순이익도 굉장히 축소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려개발 같은 경우는 작년 분기별 순이익을 보면 1분기에 대규모 손실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72억 원, 172억 원이 되는 가량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년도 연간으로 본다면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손실을 기록하는 것은 맞지만 2분기부터 본다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그런 건설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대림산업 어닝 쇼크설 이러한 설이 나오고 있지만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조금 건실한 기업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건설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고려개발 이외에도 서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0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리고 2013년도 영업이익이 400% 이상, 4배 이상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올해 또한 예상되는 영업이익 또한 400억 원대로 굉장히 큰 폭의 개선세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이렇게 뛰어나게 실적이 개선되는 건설사들은 이제 건설 업황이 조금만 개선된다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관심권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고려개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대형 건설사가 바닥을 다지는 시점에서는 고려개발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계속 1% 정도 약세고요. 외국인들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 선물은 1000계약 정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24분. 추가적인 특징주 더 살펴보죠. 조이시티도 오늘 중국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될 것이다 전망 나오면서 강세입니다. 최근에 위메이드가 이런 분위기를 이미 만들어줬었고 약간 다른 재료로도 볼 수 있지만 썬데이 토주도 게임주로서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오래간만에 조이시티가 이슈화되네요. 롯데 관광개발도 용산사업 무산 부담감 떨치고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컴퓨터 시스템 관련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칭해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ICK가 이제 카드 재발급 기대감 때문에 어제까지 3일 연속 상한가, 오늘은 상은 약간 풀렸지만 흐름 한번 봐야겠고요. ATM 교체 기대감 때문에 또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했었죠. 전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관련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승희 과장님께 부탁드려볼게요. 과장님. 네. 조이시티 최근에 중국의 게임 출시 기대감들이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신작 게임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모바일 게임주, 온라인 게임주 이런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중국의 춘절 효과 이런 부분들로 시기적인 모멘텀까지 가세가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신규 게임이 프리스타일 2 그리고 프리스타일 풋볼이 나올 것으로 올해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되면 대폭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국에서 상용화를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3분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부터 아마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2월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이 되면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는 훨씬 물론 이제 게임의 어떤 그 반향성 그리고 얼마나 히트를 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작년보다는 훨씬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모바일 게임주 잠깐 작년, 재작년 거품이 일었다가 거품이 다 꺼지고 이제는 실적이 안 나오는 곁은 철저히 소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이시티나 그리고 일부 신작 게임들의 반응이 좋은 그런 종목들은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트렌드다라고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롯데 관광개발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그런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용산 사업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행보는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1차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용산 사업의 그 무산 책임을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 PFV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의 이제 2대 주주가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채무 이행 보증금 516억을 물려달라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행할 이유가 없다라고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있는데 일단 아마 단기적으로는 호재죠. 돈을 510억 정도면 작은 돈도 아니고 지금 시가총액 2,600억 수준의 거의 5분의 1 정도 수준의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물려줘야 되는 것과 물어주지 않아야 되는 거는 완벽하게 주가 측면에서는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대법원까지는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항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또 어제 상황까지 또 오늘까지 10% 올라가서 10,000원 훌쩍 뛰어넘은 상황에서 지금 접근해서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을지 지난 12월에 12,000원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투자는 하시는 거는 말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ICK 전 국민이 난리인데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모든 정보가 다 털렸던데 일단 그거는 제 개인적인 사정이고요. 일단 ICK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 같은 피해자가 양산이 되면서 카드 재발급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카드 재발급을 하나 할 때마다 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아마 이 부분의 일정 부분 ICK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아마 지금 현재 오늘 제가 들은 뉴스로는 뭐 300만 장 이상 카드 해지나 재발급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아마 이런 추세로 계속 이어지면 아마 뭐 1000만 장 이상 뭐 이어질 것 같고 거의 그 피해자가 전부 다 교체를 하게 되면 거의 뭐 8천만 장 수준이라고 보는데 물론 다 교체를 하진 않겠죠. 그렇게 본다면 일단 아마 뭐 수요 측면에서 아마 물량이 딸릴 정도로 공급을 못할 상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3일 상한가를 갖고 오늘 상한가가 풀리는 점 상한가를 갖고 풀리는 첫날인데 거래량이 지금 400만 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3일 상한가에 대한 물량이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아마 1차적으로 쉬고 다시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소액으로 뭐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기회일 것 같고요. 일단 뭐 리스크는 상당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작정 추천을 드릴 수는 없는 종목이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다시 가면 아마 계속적으로 카드 발급의 사항들이 늘어나게 되면 한 번 더 랠리를 펼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관련주와 ATM 교체, 뭐 보안 강화, 뭐 같은 맥락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ATM 그 교체 얘기가 돌고 있으면서 이것도 뭐 수요가 증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뭐 다들 조그만 회사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런 그 교체나 그 매출에 신규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 그렇다고 뭐 실체가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조금씩 뭐 시가총액 한 500억 이하인 회사들이 뭐 영업이익 뭐 30억, 50억 이렇게 조그맣게 내면서 성장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조금 그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런 종목도 거래량이 워낙 작고 시가총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투자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리고 일단 이런 종목들도 가는 뭐 코스닥 시장의 강세 분위기다라는 점으로 일정 부분 이해를 하시면서 시장에 뭐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이런 종목들 무작정 투자하시는 거는 투자 실패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도 가는구나라는 판단으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ICK는 조심스럽게 오늘 쉬고 난 다음에 향후 되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도 전망을 해주셨어요. 오늘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현대차는 조용합니다만 어제 급등했었던 기아차가 오늘 또 올라오면서 그렇게도 넘기 힘들었던 넘사벽 20일 이평선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나타나는 기술적인 긍정적 신호라고 보여지는데 5만 원을 지켰던 기아차에 이미 실적 발표 전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니 오늘 추가 상승까지 해내네요. 자, 그리고 KB금융은요. 카드사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죠. 그리고 뭐 징벌적 과징금 뭐 매출의 1%까지도 때릴 수 있겠다 얘기했는데 KB금융 카드 자회사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덤덤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화컴퓨터, LG전자하고 모바일 뷰어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해요. 52주 신고가 쓰고 있고요. 최근에 CKH 중국 관련된 우리 국내 상장 기업 굉장히 좋은 뭐 리레이팅 주가 재평가 얘기가 있었었지만 오늘 또 중국 원양자원이 이런 분위기 조금 흐리는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아차, KB금융, 한국화컴퓨터 이런 순으로 좀 살펴보죠. 예, 먼저 기아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전일장에 뭐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오늘도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 전일장 3%대 강세는 이유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역시나 일본에서 양적 완화, 추가 양적 완화가 없었습니다. BOJ 회의에서 기존의 본원 통화량을 70조 원 양적 완화 규모를 유지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추가적인 엔화 약세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전일장 기아차가 조금 3%대의 강세를 보였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정말 5만 원 초반 뭐 5만 300원 부근대부터 급하게 기관의 매수세가 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역시나 PBR 1배 부근에서 기아차 이제 추가적인 악재는 더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기관의 대량 매수가 잡히기도 했었는데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현대차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네. 현대차 실적 발표가 시장 예상치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 발표를 보인다면 현대기아차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한다 그러면 기아차 다시 한번 5만 원 초반대까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부진한 실적도 이미 주가는 반영됐다는 선반영 얘기도 나오던데요. 부진한 실적은 뭐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역시나 그 선 반영된 부분에 실적 예상 부분에서 또 한 번 쇼크 수준의 실적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하락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적 4분기 실적은 뭐 단기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아차, 현대차 너무 싸다, 저는 이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뭐 장기 관점의 투자자 분들은 현대기아차 실적 발표일에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적을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실적이 나온다면 이제 우려감은 거의 해소되는 그런 단계로 갈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자동차 업종 실적 발표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현대차 실적 발표를 지켜보고 접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역시 단기보다는 장기성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장기적 관점으로 본격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지금 굉장히 코스닥 시장 관련된 주식들이 뭐 점 상한가를 기록하는 지금 가장 강력한 테마로 부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 오늘 하락세가 조금 지금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KB금융을 비롯해서 금융주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빠져도 되나, 저는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식간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KB금융 실적 저평가된 업종 중에 하나가 은행주입니다. 뭐 KB금융을 비롯해서 이러한 은행주인데, 또 대형 은행주 중에서 실적 개선세가 가장 뛰어나고 우량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이 또한 KB금융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 같으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KB금융이 급락을 한다면 오히려 저가면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격적으로 사보자,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개인정보 유출 이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태고, 중소형 개별주 장세 랠리가 2월 중순까지는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KB금융 공격적으로 현재 시점부터 매수하자,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KB금융의 37,000원 부근, 그리고 36,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그때서는 올해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역시나 매수권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KB금융 오늘의 뭐 큰 폭의 하락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남은 종목 좀 빠르게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오늘 뭐 LG전자와의 지금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오늘도 1.7%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더 이상 접근을 하지 말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LG전자 아직까지 뭐 스마트폰 판매량이 미미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한글과 컴퓨터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삼성 태블릿 오피스를 공급한다,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미 13,000원대부터 지금 23,000원까지 급등세를 보여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한간에서는 뭐 아직까지 저평가 기업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저평가 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 매수는 자제하고 보유자 분들은 언제 팔지를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기업은 이제 CHK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오늘 뭐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이슈에 의해서 오늘 6%대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도 한번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의해서 급락을 했던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 원양자원 역시나 최대 주주 지분 매각은 회사의 가장 큰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는 조금 자제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반면에 CHK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사명은 뭐 차이나 킹이었습니다. 오늘 1.4%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2,500원대부터 뭐 3,500원까지 단기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뭐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몸값이 재평가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상장된 온라인 쇼핑몰 기업인 빕숍인가요? 빕숍 같은 경우는 공모가 대비 11배 이상 상승을 보이면서 중국 기업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에서 이제 회계를 미국 시장에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제 회계 리스크가 조금 감소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하에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주식들은 테마성을 이루면서 같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역시나 수급까지 개선되고 있는 CHK 같은 경우는 한번 지금 1차 상승을 마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권을 겪은 이후에 2차 랠리도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시나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섣부르게 추격 매수는 자제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는 조금 실적 부담 때문인지 약보합세로 돌아섰지만 코스닥은 7거래일 연속 강세입니다. 최근에 참 테마가 성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AI 얘기가 쑥 들어갈 정도로 개인 정보 유출 관련된 파생된 테마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테마주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대형주, 다음 달부터는 중소형 개별주에 대한 이제 실적 발표가 조금씩 나올 것입니다. 테마주 장세가 1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이제 1월도 거의 대부분 지나간 상태에서 2월부터는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자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를 테마주에서 실적 우량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말씀드리면서 테마주 비중을 축소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앞선 한국의 4분기 GDP 성장률 호재성 뉴스도 있었는데 오늘 곧바로 하락으로 들어서는 거 좀 아쉽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좀 안타깝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승윤 과장님 도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하루가 될 텐데요. 일단, 저는 코스피 시장은 아마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싸늘하게 변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시장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대차 실적, 어느 그렇게 좋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 일단 대형주는 지금 현재 투자 자체 조금 보류하시고 지금 중소형주는 워낙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가 지금 아직까지는 맞지 않느냐. 일단 외국인이 완벽하게 매도로 코스닥 시장에서 전환하기 전까지는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에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 거듭드리고 싶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는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시즌 눈높이가 낮아지는 가운데 대형주 조금 조심하자 앞서서 테마주 비중 줄이자라는 얘기 같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님,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각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동욱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 마감 한두 시간 전부터 끌어올렸던 그런 분위기를 오늘 아침 그냥 한 시간 아니라 몇 분 만에 1피를 빼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올려갔을 때의 이유가 시장의 수급이 짱짱하게 위로 보내겠다라고 해서 올라갔다라면 아마 오늘 빼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뺀 거는 앞에서 다들 설명을 해주셨고요. 제가 짧게 코멘트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실적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주면 거의 다 나오고요. 이제 저쪽에서 하나 큰 거 기다리는 것은 애플 실적 하나 정도만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초반부에는 눈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술적 반등 자체가 조금 거의 다 왔다라는 인식들이 조금 팽배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하고 특히 중국 시장을 동반해서 좀 같이 올랐다라는 정도로만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하나겠죠. 왜냐하면 일본 시장과 반드시 판이하게 디커플링 현상들을 계속 반대쪽으로 일본이 상승하면 우리나라는 하락을 하고 우리나라가 상승하면 일본이 하락하는 패턴들이 만들어지던 것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연초부터 조금씩은 같이 움직이는 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라고 했을 때 어제 이제 해외 증시를 동반해서 올라왔지 수급을 가지고 올라온 건 아니겠고요.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시장에 특히 삼성전자를 유발시키면서 강하게 들어올린다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하지만 해외발 동반 약세가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같은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계속 그러고 나면 추세가 단기 하락 조정에 눌림, 급락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겠고요. 나와 봤자 얼마 없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그 다중바닥의 지지력 테스트를 지금 해야 되는 관점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판부에 계속 장중에 도깨비 A컵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오히려 이제 C컵 정도가 나와야지만 상단과 하단이 열려있지 않은,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내려왔다가 올라가야지, 또는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우리가 수익을 좀 극대화낼 수 있는 그런 장세인데요. 아니면 원웨이가 정확하게 좀 열리던가요. 그런데 수급과 지금 판이하게 좀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출발과 함께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수 쪽과 기관계 쪽이 잡아놓은 상태에서요. 외국인들 나홀로 매도를 지금 확대시켜주고 있습니다. 개인 나홀로 매수 이후에 기관계 쪽,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 청산성이 좀 걸리면서 매수 쪽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256.85에서 반등 자체를 257.30대까지 들어올린 것은 금융투자 창구였다. 팩트를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속에서 분명히 시장을 주도하면서 끌고 다니는 것은 코스닥 쪽에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떠나서 주도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라는 관점에서 외국인들 매도 추이 집중해서 보시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는 콜옵션과 풋옵션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변동성이 좀 없고요. 어제 외가들이 움직이는 걸 봐서는 등가가 움직여야 될 자리에서 외가가 움직이는 걸 봐서는 조금 추이를 좀 더 보면서 다음 주 정도의 드라이브를 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결론적으로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기점 쪽에서는 계속 매도 우위 쪽으로 저희는 승부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과 비차익 동반해서 오늘 베이시스 1점대를 일단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젠 분명히 폭발적으로 뚫어내서 1.4대까지 넘어섰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1점대 이하 쪽으로도 들어오다 보니까 차익과 비차익 동반해서 매도 압박 카드가 좀 있다라는 것, 시장의 발목을 전반적으로 잡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관점에서 오늘장 대응 전략으로 좀 보면요. 선물 쪽에서는요. 이 개인들의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요. 개인들의 매수가 지금 확대되고 있죠. 좀 전에 800억대에서 1000억대 넘어섰죠. 그 관점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과 저는 고점 매도 전략을 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전장 황금 라인은요. 257점 다행히 좀 올라오다가 죽었는데요. 257.45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정확하게 신호등 자체도 이미 깨져서 들어왔다가 녹색등 안쪽으로 들어올까 말까 갈까 말까 갈팡질팡합니다. 하지만 위쪽에 걸려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257.45를 올려쳐서 안착하지 않는 한 매도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자신의 능력치만큼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황금 라인 257.45 아래쪽에서는 고점 매도 능력껏 한번 매도 펼쳐보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쌤 샘플러스 김동 멘토님과 함께 선물시장 전략 꾸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장 막판에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1960선입니다. 오늘 오후장 2시경에 현대차 실적 나오니까 꼭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장중에 중국의 HSBC 1월 제조 PMI 예비치도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최근에 무시할 수 없는 중국 변수도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아침장 좋아 보이네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